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 공장 화재가 23명 사망이라는 대규모 참사로 이전과 관련해 리튬 배터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란 지적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던진 최병 특검 카드를 놓고 용산에선 한 전 위원장이 반윤을 넘어 전륜으로 가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친명인 정성호 의원은 의미 있고 진일보한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아까 이렇게 대피가 방향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심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 그 이상을 넘어 황망하다 이런 반응 보이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배터리로 인한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 좀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23분이 정말로 안타깝고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요. 어제 오전에 발생했던 이 화재가 시작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국에서 CCTV 확보를 통해서 내용이 나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좀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조범수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영주 교수님, 지금 영상 보셨는데 뭔가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고 딱 지금 시간 체크한 거 밑에 자막으로 나갔을 때 45초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연기가 확 덮쳤습니다. 이런 화재는 물이나 소화기로도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물이랑 결합을 했을 때, 물을 뿌렸을 때 여기서 이제 이를테면 가연성 가스, 이제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또 그럼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에 더 기여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케이싱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순수한 물질로 존재했을 때 물이 접촉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물질인 리튬의 어떤 화재 특성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배터리화 됐을 때 배터리 공정의 화재 특성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구분돼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요 지금 이 리튬 배터리 특히 뭐 물이 닿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서 아예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유독가스
치명적인 겁니까? 예, 뭐 치명적이기도 하고 사실 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실제로 발생하는 연기들이 유독가스인 상황도 있고 예. 또 실제로 화재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이를테면 연기들이 확산되거나 또 쌓이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약간 실제로 폭발이 일어난 한 15초 전후로 해서 예. 이미 연기가 안쪽에 꽉 찼다라는 상황들로 이제 진술이 되고 있는 점. 예. 또 그리고 안에서 지금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이제 생명을 이제 구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예. 안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미처 뛰어내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를테면 의식을 잃거나 이런 상황들 또 사망까지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보면 굉장히 유독한 가스에 빨리 치명적으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 거의 이제 폭발까지 이르렀거든요. 거의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런 유사한 공장에서 유사한 물질로 인해서 저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그때 리튬 배터리 등등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까, 그냥?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화재를 제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화재가 진압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화재를 정확하게 제어하거나 혹은 또 진압하기 어렵다면 예. 빨리 신속하게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화 자체가 물을 뿌려본들, 소화기를 뿌려본들 쉽지 않다. 그리고요,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검은 연기 나오고 폭발까지 이른 상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저렇게 위험한 물질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그동안 정부가 뭐 안전기준도 마련했을 테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어제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저기 검은 바탕에 된 글씨를 좀 봐주세요. 화재 대응 매뉴얼 그리고 안전기준이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의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 보셨지만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행법상 이거는 금속 화재랍니다. 그래서 뭐 전용 소화기 개발이 뭐 규정상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영주 교수님, 예. 안전 기준이 없고 화재 매뉴얼이 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자체에 대한 물질 자체는 위험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예. 그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보관하게 되면 위험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의 저장소 혹은 또 취급소에 대한 뭐 또 운반을 할 때 이런 안전에 관련된 기준들 또 시설에 관련된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번처럼 이런 리튬을 이용해서 배터리로 만드는 상황들,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약에 많이 보관하는 상황들이라면 사실 원물질을 보관할 때에 대한 규정과는 또 다른 차이가 그럼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예. 리튬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관리하는 기준도 있고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그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배터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런 가공품 혹은 또 이런 제조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위험물로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또 현실적인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까 이제 화면에서 나갔던 이런 부분들의 안전관리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지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보관할 때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수 없었다는 얘기 뭡니까? 이건 개발할 수 없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예. 국내에서 이제 소화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화재 특성, 유형별로 거기에 예. 적응성 있는 소화기들을 이제 배치를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유류라든지 전기 화재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주방용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속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금속 화재로 분류가 되는 네, 거군요. 금속 화재에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가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없느냐? 이런 예. 부분들의 화재 유형을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번 이제 사고를 통해서 지적이 된 상황들이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금속 화재에 대한 적응성 있는 소화기에 대한 설치 의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예. 국내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들은 있고요. 또 혹은 또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을 또 필요에 의해서 혹은 또 자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요, 이
공장이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1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고 쓰고 버리는 그 전지를 말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리튬 전지하니까 리튬 전지가 많이 쓰이는 게 전기 자동차인데 그거는 뭐 충전이 되니까 2차 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리튬 2차 전지 이거 역시 그러면 안전 기준이나 화재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보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배터리로 만들어진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뭐 생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리튬 생산 공정에서 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고 작은 화재들은 발생들을 하거든요.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상당히 또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배터리화 돼 있어서 이 배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원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실 이런 부분들 끄는 방법이라든지 진압 방법들이 상당히 좀 난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뭔가 규정화해서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안전하게 꺼진다라는 것들을 매뉴얼화하거나 기준화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대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속적으로 확산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커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누어서 구획된 장소로 나눠서 보관한다라든지 지금 공간을 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에 이렇게 차를 물에다가 담궈서 아예 뭐 물탱크 같은데 담궈 수조 버리죠? 방식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것들이 사실 최초에는요 이런 전기 배터리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적용됐던 방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들이 많이 이제 적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조 방식을 통해서 끄는 방식들을 전기차에도 차용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 전기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의 적응성 있는 여러 가지 소화 기술들은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주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저런 걸 겪고 나면 무섭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부터 이제 법적인 문제 좀 따져볼 텐데요. 일단 뭔가 어제잖아요. 발생한 게. 근데 그 전에 무슨 그 같은 공장에서 무슨 불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관련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뭐 화재 났다고 하는데 소방에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건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돌길래 119 종합상황실에 2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최초의 화재가 현장에서 다른 현장이죠. 이게 이동 1층에서 발생을 했었고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조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시했다고 자 일단 뭐 화재 앞서서 뭐 화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목소리였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와요. 지금 화성 이 1차 전지, 그러니까 화성 리튬 배터리 이 화재 관련해서 지금 이 수사 전단팀이 구성이 돼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서서 뭐 국회 관련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어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이런 게 중대재해잖아.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 처벌하는 거 이걸 다룬 법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조범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번 화재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될 예정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 것도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면은 이제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산업재해로 좀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3월 27일자부터 이제 50인 미만 그 사업장에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건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힘든 것이요. 이제 그런 사업주나 경영관리 책임자의 이제 일정 의무 위반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이제 시작 이제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재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뭐 안전 확보 의무라든지 이제 위험 방지 의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주 측에 이제 그런 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수사기관과 당사자들의 치열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 봤는데 며칠 전에도 불이 났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접하게 되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알려진 바처럼 만약에 이제 이틀 전에 그런 유사한 어떻게 보면 좀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주 측이나 경영 관리자 쪽에서 그거를 좀 은폐하는 시도가 있었다, 뭐 은닉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좀 정황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상 뭐 안전 확보 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태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제 좀 그렇게 지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쪽 설명은 뭐 쉬쉬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거는 부인을 했는데 만약에 예. 뭐 쉬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속이 은폐한 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 치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났던 화재를 굉장히 가볍게 봤다. 예. 사실은 심각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뭔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봤고 지나갔다. 이게 만약에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요 이제 안전 확보 의무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이제 앞선 사례들을 보면은요, 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화재 경보기라든지 예. 이런 뭐 소방법상 뭐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전 관리 책임자를 배치를 하였는지 뭐 안전 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다 정립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이제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그 법원의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형량이 셉니다. 형량이 세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게 이렇게 반박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쟁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명백한 뭐 은닉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 사업주 쪽에는 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걸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워낙 대참사입니다. 이영주 교수님께는 제가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추가 질문 좀 드려볼 건데요. 지금 일단 불이 났는데 진화하는 소방관, 사실 유독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하는 소방관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화가 된 이후에 이제 조사라는 경찰들도 사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뭐 착용해야 하는 장비나 아니면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이미 이제 될까요? 어저께 강한 화재에 노출돼서 어저께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상황에서도 보면 주요 구조체들이 상당히 변형이 심하거나 예. 또 일부 주저앉은 곳들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이제 유독가스가 나오는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현장이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유독가스의 흡입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런 추가적인 붕괴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현장 자체가 상당히 잔해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 예. 있거나 또 이런 환경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현장 활동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전기차 얘기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전기차도 사실은 전기차 화재 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일단 궁금한 거는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조짐이 좀 이상하다. 일단 뭔가 그런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막 화재가 불이 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배터리 상태 이런 예. 것들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충전 상태가 좀 정확하지 않거나 충전이 잘 되지 않거나 아. 또 충전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들, 또 전기적인 어떤 결함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고등이 떴을 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또 충전하는 과정에서도요. 완충을 하거나 급속 충전하는 경우에 오히려 화재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요. 아. 완충하기보다는 한 70%에서 아. 80% 정도, 그리고 또 급속 충전보다는 급하지 않으시면 완속 충전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화재 안전에는 조금 더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지만 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차에 화재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화가 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전기차 화재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예.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타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오늘 밀양시가 시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방금 들으셨지만 죄송하다는 그런 취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화면 좀 볼까요? 그동안 밀양시와 관해서 얼마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집단 성폭행 사건 관해서 그 가해자가 누구다 막 신원을 폭로하는 유튜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큰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저런 비판, 비난의 글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밀양시는 정신 차려라. 밀양박씨라는 게 창피하다. 밀양 전체가 약간의 뭔가요? 이럴 때는 뭐 싸잡아서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요. 이 밀양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요. 여성분들 혼자 밀양 여행 가지 마라. 뭘 옹호하는 지역이다. 이런 범죄자를 이렇게까지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일까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오늘 보면 밀양시장, 뭐 시민단체 등등 직접 사과가 나섰는데 그런데 이거 따지고 보면 네. 밀양시장이나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본인 임기 내에서 뭐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2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사과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사실 지금 밀양시장은 전혀 관련도 없고 예. 사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서 사과를 했던 분들도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분들이 왜 이러느냐. 사실 밀양이라는 도시 이름이 최근에 이렇게 핫하게 떠오르면서 예.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고 또 사적 보복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밀양시는 그와 큰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이미지는 예. 그 도시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수도권에서 이제 시골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귀향하는 인구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도시의 이미지와 매우 연관된 그런 좀 말하자면 좀 편안함과 그런 많은 안정성 있는 곳으로 이주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약간 불필요하게 좀 약간 왜곡된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불편하게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도시 이미지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나눠갖겠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과에 나섰는데 저는 이것이 직접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예. 시장이 이렇게 나서서 무언가 해명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밀양시 전체가 뭔가 개선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예.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사과문 발표를 했을까 싶기도 네. 한데 이번 대국민사과, 오늘 대국민사과로 좀 진정이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거 가지고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 진지게 했겠죠. 그러나 작은 노력이라도 결국 이렇게 합해질 때 결국 이 밀양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밀양 도시에 대한 그런 대국민 어떤 그런 인상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의 전체적인 어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무언가 앞으로의 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밀양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또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러한 변화된 노력들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 신호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건 관련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사건 관련자들의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반성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이게 실체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시장의 반성이 그대로 뭐 밀양 시민들의 어떤 이미지로는 이어질 수 있겠으나 이 사건과는 저는 조금 본질에 좀 부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왠지 제3자가 대신 사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조은수 변호사. 사실은 20여 년도 저 전에 있었던 밀양에서 있었던 이 집단 성폭행 사건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피해자도 청소년, 가해자도 청소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여서 당시에도 심각했었는데 이런 사건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건 막는 게 최선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성년자들의 그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강력한 처벌을
또 주장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이제 근데 처벌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예. 그 뭐 연구 결과라든지 각국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뇌가 이제 또 성인처럼 똑같이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로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처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온전히 성인하고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그런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폭력 같은 사건들을 통계를 좀 보면 예. 이제 그런 미성년자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제 그 원인을 좀 파헤치다 보면은 주로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 좀 불화가 있거나 이제 학교에서 그런 그 교우 관계 형성하는 예, 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를 치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사실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원인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1차적인 환경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서도 뭐 학교 폭력 조치라든지 뭐 형사 처벌을 받고서도 동일하게 본인들이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좀 1차적인 그런 교육 환경,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이 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요, 이 사안이 그냥 사그라든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은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원이 공개가 됐다, 협박도 시달린다, 나는 아무 관련도 없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관련 고소 진정이 뭐 100건 이상 짓게 됐다는데 이게 다 무단으로 이제 신상 공개됐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조은수 변호사, 예. 이게 이제 후폭풍인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이분들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저 처벌도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요 밀양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진정이든 뭐 명예훼손 관련해 가지고 쟁점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일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그 가해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는 취지로 실제로 지금 고소도 이제 하신 것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비록 진짜 가해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 이 본건과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법원과 이제 수사기관의 좀 그런 입장은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지금 좀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아무리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은 이제 국민적인 좀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지속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그 요건을 맞춰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런 사생활 침해적 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명예훼손적 표현이 이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명을 하면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그런 정보를 좀 삭제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해결하는데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시간적으로 뭐 촉박한 경우에는 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을 뭐 삭제를 요청한다든지 편집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요거에서 마지막으로 최수영 변호사, 이게 사실 사적 제재 논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거는 계속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2004년 이 사건 당시에 예. 어떤 그 재판이라든가 수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사적 보복이나 사적 제재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법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던 유튜버들이 사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규명에는 큰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의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이 있었고 경쟁적으로 그런 어떤 레이싱이 있었다는 그런 뭐 사실 그런 분석과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전 편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법에 의한 지배로 맡겨두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 말하자면은 사적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거나 여기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런 사회 풍토들이 오히려 부작용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문화가 조금 더 좀 그 침잠되고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진을 좀 볼까요? 먼저.
오늘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진이에요. 지금 어떤 부인지 사진을 아실까요? 저기 보면 이름이 써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고요. 그 옆에는 최 회장의 아들입니다. 지금요. 최근에 뭐랄까요? 뭐 3개의 이혼 소송 2심 결과 나온 사항인데 그 소송이 나온 뒤에 포착이 된 모습. 이게 지난 5일이에요. 5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인데 어떤 다른 분이 그걸 찍어서 하루 지난 6일. 그러니까 그 2심 소송이 있었던 지 며칠 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단 어깨에다 손을 올려. 아들이니까 뭐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깨에 손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같이 뭘 보고 있고. 이건데 최수영 평론가.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가 물론 뭐 네. 어떤 대기업 이 총수의 회장과 아들 모습이다. 네. 그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근에 그 2심 네, 그렇죠. 이혼 소송 관련해서 아들 뭐 딸도 있었지만 네. 아들이 탄원서를 냈는데 그 네. 탄원서의 내용은 아버지를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네. 어머니인 노소영 관장을 약간 옹호하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 탄원서 내용이 알려졌었는데 네.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하고 친하게 보이서 더 화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예. 재판은 재판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함의가 담긴 거라 보는데 예. 사실 그랬잖아요. 자녀들 전체가 모여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이선적 모습에 이제 분노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이걸 또 인용까지 했단 말이에요. 2심 재판부가 그 탄원서의 그렇죠. 내용을 일부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선적인 아버지와 편견이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저렇게 뭐 술을 한잔 한 것도 같은데 식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정하게 어깨를 끌어안는 약간 모습은 전체적으로 모습 보면 저녁을 먹고 술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부자간에. 예. 그래서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가식 없는 저렇게 해맑은 어떤 부자간의 모습을 연출하는 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재판의 결과는 나왔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천륜 혹은 우리가 이제 혈연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저게 말하자면은 지금 세계의 그 이혼 소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1조 몇천억이니 금액이라든가 예. 대법원에 가서 또 이게 바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되돌아보면은 한 가정의 문제고 저렇게 또 부자지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끈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을 어떤 그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가 된 것 같고 저는 저 사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마 그 최태원 회장의 그 가족과 또 새 출발을 하는 또 가족 여기 모두에게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 보면은요 최태원 회장과 아들 모습이 와 진짜 저건 누가 봐도 아들이네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아들의 붕어빵 모습인데. 같습니다. 조은수 변호사. 예. 통상 이런 뭐랄까 이런 이혼 소송에서 자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이게 영향을 좀 줍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 사실 저도 좀 이 사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 이제 뭐 탄원서를 이제 자녀들이 제출하는 거는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아버지한테 좀 부정적인 그 그렇게 이야기를 알려졌단 했던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자녀가 이렇게 또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놀라기는 했는데 이제 탄원서 자체만 좀 보면은 예. 사실 탄원서에 뭐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자녀들이나 뭐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척들이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 가정 생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혼인관계 파탄의 그런 책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적을 수 있고요. 아마도 이제 예상하건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버지를 탓하는 내용이 아마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이제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이제 뭐 위자료 산정이라든지 예. 그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 이혼의 책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그 재산 관리나 형성, 뭐 재산의 그런 분할, 특유 재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정치권 소식 다뤄볼 텐데요. 우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있었던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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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우리 존경하고 큰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우리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대 국회 때 저에게 어떤 의원이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말하길래 진짜 존경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정 평론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 전 민망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화면을 논평하는 저 자신도 참 제가 참 스스로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 예. 아니 저걸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세력과시 싸움도 아니고 말꼬리 잡는 게임도 아니고 전 저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22대 국회 첫 모습이 저렇게 비춰지는 게 과연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붙는데요. 관용구 같은 겁니다. 설령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한때 그랬지만 그게 진짜인 줄 아느냐 얘기를 하더라도 설마 이 국회 안에서는 존경하는이라는 말이 일종의 약간 존칭의 의미,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중립적 자세를 요구하면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예. 저렇게까지 사람 이름 모르는 것처럼 서로 행동하는 저 유치한 모습들을 과연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제가 참 이게 논평하기가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내용이 기사로도 많이 다뤄졌는데 뭐 댓글 등등 보면 참 당혹스럽다.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이 꽤 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화면 좀 볼까요? 어제 토론회에서 질문도 받고 했는데 많은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법사위의 모습 보고 뭐 질문 나왔는데 태도가 리더십이다. 요거는 아무리 봐도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거 아닐까. 그리고요, 민주당 상에서는요, 겸손한 태도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다. 그리고 총선 승리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뭐 잘해서 이긴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까지 설명을 해요. 이거 요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시는데 우원식 의장의 지적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의장으로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조금 생각되고요. 우원식 의원이 지금은 이제 무소속 신분인데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또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쨌든 뭐 강한 국회 그리고 민심을 떠받드는 국회 뭐 이런 거를 표방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뭐 너무 또 민주당한테 편향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우려 때문에 아마도 뭐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조금 비판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우원식 그 국회의장 말씀이 전혀 뭐 공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진짜 뭐라고 좀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뭐 서로 이름이 뭡니까? 이름 다 아는데 뻔히 이름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공부는 누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송덕준 의원님 저 말은 원래는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러는데 약간은 또 말을 비꼬았어요. 존경하고픈. 그러니까 하고픈. 네. 존경하고픈 이렇게 또 말을 비꼬가지고 이게 뭐 누가 잘못했니 뭐 이거 따질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또 그전에는 이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왜 뭐 이름을 왜 몰랐냐 이렇게 지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국민의힘이 또 시간 끌려고 뭐 계속 간사 선임 왜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어깃장 놀려다가 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 꼬리를 묻니다. 오늘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공부 좀 더 하세요라 그러니까 아니 공부는 뭐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뭐 서로 공부 잘했다 얘기까지 나왔어요. 참으로 공부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사안은 간단히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정치 관련 이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제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윤이 아닌 친국이요. 친국 그리고 반윤을 넘어 전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권에서요. 친국과 전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표현인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뉴스와이드 계속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륜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살짝 입장을 낸 거예요. 최근에 한동훈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한동훈 후보가 당권 도전 출마 선언하면서 이 최혜병 특검법 본인이 찬성한다. 그리고 뭐 국민 차원에서 자기가 당대표 되면 독자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특검법에 대한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낸 건데 이걸 놓고 대통령실 공개장의 반응이 이래요. 특검 추진 공언한 한동훈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저륜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윤 앞에 절은 끊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절연한다. 그리고요.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위에 맞지 않는다. 그럼 이거군요. 당신은 저륜이야. 상도위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혹평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후보, 당대표 후보 접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 이 내용과 저륜과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를 합리적으로 실용적이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할 거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좀 그러니까 전륜 관련된 질문을 받고 뭐 저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박상한 장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후보는 반윤입니까? 아니면 좀 약한 비윤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저륜입니까? 저는 탈륜인 것 같아요. 탈륜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친윤에서 벗어난 탈륜. 그럼 이게 또 반윤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윤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솔직히 말하면은 전면적으로 맞서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각을 세운다. 그렇죠. 전면적으로 맞설 수 있던 우리가 대표적인 반윤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비윤 그러면은 지금 그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 정도가 비윤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전륜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윤하고 끊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야당으로 가야죠. 당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전륜은 이준석 뭐 정도 돼야 의원 되는 거죠. 정도를 네. 저륜으로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여당의 당대표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당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대통령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었다면 이제는 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 그리고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뭐 탈륜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참 많은 표현 나오네요. 반윤, 비윤, 전륜, 탈륜까지 나왔는데 탈륜으로 지금 약간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를 규정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언론에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혹시 뭐 친윤이 아니다 뭐 이런 질문 나오는데 그런 취지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저는 굳이 따지자면 친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친국이라는 게 뜻은 친국민이고 친국가이고 친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친윤이냐 이런 질문에 굳이 친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싫었던 거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져간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관계자 이렇게 해서 관계자로 많이 나와요. 네, 지금 고위 관계자로 나왔으면은 적어도 뭐 어느 급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의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반응은 뭐 민의를 잘 받들어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던 함께 협력하겠다. 이게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공식 반응.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대변인 정도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건강한 그 대당 관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살펴보더라도
그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내부 분란이나 굉장히 혼탁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식 라인이 아닌 얘기가 자꾸 언론에 흘려나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 분 계시겠지만은 정해놓은 공식 입장 외에 그리고 공식 스피커, 비서실장, 정무수석, 대변인 외에는 좀 말을 아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저런 전륜이라고 얘기한 그 관계자는 참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대통령실 취재가 요즘 어렵고 말을 많이 아끼시다 보니까 사석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이 다 주목받고 있을 때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윤한 관계라는 단어 자체를 좀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대당 관계.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만 그냥 좀 남겨두고 하는 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 소속이시라서 뭔가 답답한 그런 심정을 좀 비추신 것 같은데 여선홍 전 행정관? 여선홍 전 행정관은 이제 청와대 근무신데 이제 다른 정부 청와대예요. 네.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이 한동훈 후보가 굳이 친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친윤이라는 질문이 불편했을 거다. 그래서 저렇게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한 거다는데 친윤이라는 질문이 왜 불편할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뭐 출마 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실상 약간 반윤에 가까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친윤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반윤에 가까운 거는 그럼 뭡니까? 비윤 쪽입니까? 뭐 어디 정도입니까? 탈윤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매모호하게 약간 입장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이랑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윤이고 또 하나는 뭐 저기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용산 입장에서 볼 때는 나와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뭐 역시나 그대로 여전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승환 행정관 이야기가 굉장히 충심 어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은 저기 이제 고위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사실은 고위 관계자는 거의 아마 수석급이에요. 수석급 정도 추정이 된다. 고위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관계자 있고 핵심 관계자 있고 고위 관계자가 있는데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할 정도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거라서 저는 이 정도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리고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한 명의 후보의 캠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단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뭔가 어쨌든 징계 조치나 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뭔가 친국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뭐 전륜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까지 꺼냈어요. 상당히 뭔가 거리를 두는 듯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요, 어제 한동훈 후보는 또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입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 박력 있는 리더다. 이거는 극찬이잖아요. 박력 있는 리더다. 그리고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많았다. 이거 극찬 아닙니까? 박력 있는 리더,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다.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이 맥락과 좀 비슷할까요? 뭔가 지켜주겠다, 지키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죠. 최수영 평론가? 네. 친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박력 있는 리더고 대단한 직관을 가졌다. 그러면서 또 야당에서 지금 탄핵 운운하는데 내가 당대표 되면 반드시 지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분위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 개혁과 당의 쇄신을 위해서 최혜병 특검 같은 플랜 B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임기를 보호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사실 정치인을 칭찬할 때 직관을 가졌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사실 직관이 인사이트인데 예. 사실 정치인들이 논리로 풀지 못하는 것들을 직관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김영삼 예. 뭐 이런 분들을 칭송할 때 직관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순간적인 자기의 그 일종의 감 혹은 그 흐름을 잡아채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 이건 대단히 저는 사실은 그 뭐랄까 그 아주 극찬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당원 투표 80이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지금 개혁을 하든 플랜 B에 최혜병 특검법을 내든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약간 그 쇄신과 개혁을 지향하는 당원들의 말하자면 마음을 살 수는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보수 정당의 적통과 주류를 생각하는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 당원들은 윤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주류 당원들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 투트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수 이제 일종의 주류 당원들에게는 나는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민주당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최소한의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우리가 또 대통령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두 갈래 이제 전략으로 가는데 과연 이게 한 달 동안 캠페인에 얼만큼 제가 말하자면 먹히들 수 있을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 방역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발언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 분명히 했다. 어떻게 분명히 한 겁니까? 보통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서술하고 표현할 때 정말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정적 표현합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선거 전만 하더라도 그때 내가 굉장히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감정이 아니고 강점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강력과 직관이에요. 네네. 이게 강점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함께 어떤 그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기능적 관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설정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수평적 대당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친구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국민과 함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감정적 서술을 했다면 지금은 그 강점에 대한 서술을 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실과의 어떤 방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뭐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표현들이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들 지금 다른 후보들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 한동훈 위원장은 10초 통화가 됐는지 1분 통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했으며 왜 저 원희룡 장관은 밥 먹고 온 것을 공개합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쪽은 윤심을 파는 거고 한쪽은 나 갈등 아니거든 하고 억지로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아니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그 입장을 반박을 하고 아니 내가 저분하고 대통령 신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박찬원 교수님 특히 윤상현 의원 뒷부분에 나왔던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만 중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제만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를 갖다가 지켜만 보겠다. 그리고 따르겠다 결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륜 얘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전륜? 이거 속마음이 들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용산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당대회 결과가 예를 들어 어대한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마음은 즉각 탈당하고 싶겠죠. 그런데 탈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특검 정국에서 소위 말하면은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돼 버립니다. 자, 8명만 탈당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르면은 특검이 다 프리패스로 통과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탈당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특검 정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나간다면
그때는 지방선거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뭐 영남 TK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탈당해서 정계 개편 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소위 윤한 갈등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특검 정국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가능성 언급하는 거는 이게 보수층 역시 이제 호소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그 약간 미스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탈당이라는 단어,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단어가 딱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번 당권 캠페인의 방향은 한동훈 대 반한동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용산은 좀 빠져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대통령을 전당대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뭐 탈당이든 뭐든 어찌됐건 대통령의 대통령의 이름과 대통령의 상을 자꾸 언급한다는 거죠, 지금. 자체가 저는 이번 구도를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구도로 가져가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윤상현 의원이 가져야 될 혁신 포지션, 수도권 출신이라는 말하자면 중도 포지션 이게 전혀 살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것을 한동훈의 고립작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말하자면 행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캠페인 전략 모두 용산 대통령실이나 모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의 행위 자체를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났을 때 제각각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일 어떤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재의결이 와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 당권 주자에 대한 선거들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고 가는 게 맞지 가능성도 없는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 저는 오히려 이거는 한동훈의 대세론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과거의 정치권에서는요. 무슨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탈당 얘기를 하거나 탄핵 얘기를 하거나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쉽게들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최병 특검 카드를 먼저 꺼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왜 그 얘기를 꺼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친윤으로 꼽히는 분도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우리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총선에 참여한 시점에서 저희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제가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특검법과 관련된 그 주장 자체는 그렇게 효과적인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은 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차별성을 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 그럼요. 지금 두 인물이 얘기했는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군요. 첫 번째 내용은 특검 얘기를 꺼낸 게 얼마나 통할까? 효과적이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진짜 그 의도가,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분석을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효과적인가 아닌가?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최병 특검권 본인이 먼저 꺼낸 얘기. 아니,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이거 거부권 되고 그 이후에 재의결 이거 막을 자신 있습니까? 이 뜻은 본인은 이거 제시 안 하면 자신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반면에 유상범 의원은 이거 효과적인 상황 아닌데요. 이 얘기 꺼내는 거. 괜히 말릴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취지 같죠? 여선호 정의조인가? 그럼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재표결에 이르질 경우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되고 그게 다시 국회에 와서 재표결될 때 여당 내 이탈표 8표 이상 나올 거다. 이걸 걱정한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최병 특검법 사실상 수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꺼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차피 못 막을 거니까
새로운 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발의하자. 이게 이제 한동훈 그렇지 안의 않고 그냥 특검법이죠. 대표결 되면 8표 이상 나오고 그 뒤에 후폭풍 어쩔 거냐 이걸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을 이야기함으로써 거대한 기류가 약간 꺾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반 국민들 중도 상대로 투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 80, 민심 그리고 일반 국민 민심 20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출마 선언문 그 처음에 모두 발언을 공개한 게 아니라 약간 백브리핑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너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너무 이제 막 반윤 절윤까지 가서 약간 이제 메시지를 수정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갑자기 이제 대통령 칭찬하고 깜짝 놀랐을 것 같거든요. 방역 발언은 그래서 나온 거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뭐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는 전략으로서는 이거는 영 그렇죠.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승환 전 행정관은 한동훈 후보는 지금 8표 이상 이거 저쪽으로 합류할 것 같은데 이 걱정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여선웅 행정관 얘기와 다르게 좀 플러스가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좋은 전략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권을 위해서는 당심이 민심을 이끄는 방향도 있지만 민심이 당심을 선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가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직까지 선거 기간이 한 3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최혜병 사건이라는 이 1년 동안 끌어왔던 이 국민적 관심 있던 사항을 일단 다시 민주당으로 던진 겁니다. 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답을 하세요. 네, 라고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7번의 당사자가 아닌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3번, 변협회장이 4번 추천을 했습니다. 주로 여야 합의가 안 됐거나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하나의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지릴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 금요일에 입법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이거는 간다 하더라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 확신이 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은 정성호 의원의 반응도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그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순간에도 어떤 숨고르기를 할 수 있고 또 당내에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카드가 이 특검 카드가 이게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완전히 다르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내용 보죠. 아까 이 특검 카드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분석하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변화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고 제가 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검 얘기를 꺼낸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반면에 유상범 의원은 특검 얘기 꺼낸 거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차원에서 당과 다른 형태로 입장 표명한 겁니다. 요거는 뭔가 정치 공학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최수영 평론가. 이거 위 아래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저는 둘 다 표면만 얘기했다고 봐요. 속내는 달리 있어요. 속내는 진짜 있습니까? 진짜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했을 때 다른 그 당권 주자들이 딱 공격할 포지션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당신 출마 명분 없다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나겠던 사람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2달도 안 돼서 슬쩍 발 담그고 성찰과 그런 반성을 한다더니 그 반성과 설천은 어디 가고 딱 공격하려고 했는데 최혜병 특검을 바로 하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지난 일요일에 출마 선언한 이후에 다른 경쟁 후보들이 총선 책임론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총선 책임은 사라지고 또 하나 원외 한계론도 사라졌어요. 이 두 가지를 싹 삼켜버린 거예요. 한동훈 그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또 선거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을 한 곳으로 확 모으고 이게 워낙 메가톤급 이슈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이 약한 이슈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출마 선언한 지 오늘이 3일째 아닙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여기서 최혜병 특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범 의원은 당신이 대통령과 척을 지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나중에 대권 가려고 그러지라고 지금 분석을 한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혁신과 쇄신의 모습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점잖게 했는데 예. 사실의 속내는 캠페인 전략에 있었고, 이것이 먹히면 우리 이성환 행정관 잘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공을 넘긴 거예요. 자, 당신은 플랜 A는 독소 조항이 많아. 내가 한 플랜 B 정말 당신이 당리당략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라고 공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대야 전략으로도 유용한 전략이고, 본인이 이 지금 말하자면 선거 초반을 한동훈의 구도로 이끌어가겠다는 그 전략도 유용한 거기 때문에 한동훈의 전략이 저는 먹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못할 거라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Wait and see라고 대통령실이 한때 표현했잖아요. 예. 기다리고 지켜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최수영 아마 평론가 분석대로라면 다른 경쟁 후보들, 특히 나경원, 뭐 원희룡 후보 등등은 말린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말렸다기보다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슈를 얘기하기에는 그게 너무 임팩트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고리를 만들어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최혜병 특검 추진, 그리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찬성한다.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반응을 보였어요. 들어보시죠. 당 내에 굉장히 유력한 그 당권 주자가 예. 그런 말씀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법안을 의결해서 보내 올리면은 여당과 함께 그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안대로 좀 수정안을 좀 받아들여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에서는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받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박찬 교수님, 민주당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왜 정성호 의원은 받을 만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게요. 예. 지금 그 민주당이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최상병 일주기 전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곧 오지 않습니까? 그래, 일주기가 언제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5일이죠. 그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가 다 이 안으로 지금 예를 들어 동의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후보들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후보만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의 후보 중에 1명의 후보만 얘기하고 있는 걸 그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갖다 어겨가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또 기다린다 손 치더라도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진일보한 건 맞지만 정말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소위 대통령실 옹호만 했는데 지금 대법원장 통해 가지고 추천한다 그러면 민주당 일각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을 어떻게 믿고 예를 들면 또 소위 말해서 기소부터 판결까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기소하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장할 거냐. 민주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인물을 추천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라고 다수당 시켜줬지. 이게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특검은 전대 출마용 명분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7월 초가 되면은 국회에서 이거 이제 법안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7월 25일까지 기다려라?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 소속이신 여선홍 전 행정관께 지금 한동훈발 특검 추진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약간 지연 작전이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안을 받기는 어렵지만 저는 정성호 의원의 말이 약간은 좀 공감이 되고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실현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아마도 이게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한동훈 특검법이 지연 작전을 이야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의 안이 다시 발의돼가지고 다시 논의되는 거였는데 지금 정성호 의원의 안은 이게 이제 민주당 발의한 안을 토론을 해서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조금 수정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성 의원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특검 통과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거부권 안 쓰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내 여권 내에 뭐 윤한 갈등 아니면 뭐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또 카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 아까 전륜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거 괜찮은데요. 뭐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요. 다음 준비된 주제는요. 핵무기 얘기입니다. 핵무기. 이거 정치권에서 가끔씩 나오잖아요.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6.25를 맞아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민의힘에 당권 도전하시는 분들 입에서 핵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주제 가보죠. 당대표 경장에 등장한 핵무장론입니다. 왜 북한만 핵무기 갔습니까? 우리도 가져야 될 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지금요. 일단 대표적으로 나경원 후보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주장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 가는 것,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을 갖게 된 것, 미국의 정세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없는 점, 뭐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될 때. 근데 이 핵무장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결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글로도 올리고 오늘 말도 됐어요.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무장을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당권 후보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가자는 겁니다. 일본처럼.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핵무장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 자산을 갖다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일단 나경원 후보는 핵무장 강력히 주장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건 좀 문제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핵 공유를 하거나 우리가 뭐 전 단계 정도까지 가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최선 평론가. 네. 나경원 후보가 핵무장론 주장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국면 전향용 이슈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한동훈 후보가 내했던 특검, 최혜병 특검에 3일간 매몰됐는데 6.25 오늘 사실 6.25죠. 74주년이잖아요. 그걸 맞아가지고 제가 좀 준비했던 이슈를 던진 거예요. 이게 단골 이슈가 뭐냐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에서 당권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대권 도전할 때 항상 나오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감하게 보수의 정당의 당원들이 반응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를 딱 한마디를 이게 저희 74주년 맞아서 던진 거는 이게 국면 전환도 됐지만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80%입니다. 근데 보수정당에서는 이게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당권 후보들끼리 이게 다 자기 생각들이 엇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정책적인 말하자면 선택의 영역이지 이게 선과 악의 영역도 아니고 호불호의 영역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나경원 의원이 던짐으로써 보수 정당 투표하는 80% 사람들에게 내가 보수의 주류인 거 알겠죠? 제가 적동성을 가졌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또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대해서 그냥 감나라 배나라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나경원 후보가 야심적으로 던진 저는 국면 전환용 이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이슈가 하루 이틀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북한과 러시아의 지금 밀착이 우리 예상을 밖을 벗어났고 지금 또 때가 때인 만큼 그렇죠. 미국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저는 2월까지 간다면 나경원 의원의 전략이 먹혔다.
저는 이제 번역기를 돌리기 때문에 예. 정치 번역기를 돌린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점을 약간 그 번역기는 약간 전략적인 측면으로 주로 전공이 돼 있는 네. 번역기 같아요 지금요. 이승환 정의종가. 네. 역시 강성 보수층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네. 이걸 그럼 다른 후보들은 반대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그걸 의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의식은 하겠죠. 그런데 예.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었던 게 나경원 후보가 오늘 오전에 뭐 예. 언론사 이 조창강연에 메인 강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가시는 시간에 예. 바로 저걸 올리셨더라고요. 강의 주제가 5만 부 시대를 가기 위해서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인구 하고 문제인데. 예, 나가시면서 핵무장이 필요할 때 하면서 저는 오늘 6.25를 맞아서 정말 칼을 갈고 준비하셨구나 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저 페이스북 한 줄 이게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예전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한 글자 임팩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예. 이거를 던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슈가 또 저기에 잠식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난 이틀 동안에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슈를 선도했다면 오늘은 나경원 후보가 바꿔놓은 이거를, 거예요, 그럼? 선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전당대회는 흥행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갑자기 흥행 코드로 가는 거죠. 네. 지금 갑자기 애송이 그쪽으로 요즘 가네요. 느끼는 건데 경선 예. 가능성이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 결선 가능성이 예. 그렇게 느끼고요. 근데 또 이게 재밌었던 게 저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우리 당권 주자들이 바로바로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외통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전략자산의 배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데 그걸 바로 강조했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코드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워싱턴 회담 성공하신 핵우산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성과와 함께 본인의 계획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 국제사회 관계 생각해서 핵 재처리 능력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예. 하는 각기 다른 그 대안들을 바로바로 내놨거든요. 예. 이게 당권 주자로서의 갖춰야 되는 외교안보에 대한 전문성까지 우리가 이만큼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하나의 장이 된 것 같다. 여태까지 맨날 그 민주당의 아부 경쟁만 보다가 예. 정말 정치인들의 좀 품격 있는 그런 정책 논쟁을 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품격 경쟁으로 갔어요 지금요 해석이. 아니 분명히 이거는 이 당권 주자들 분명히 토론도 하고 그럴 텐데 큰 이슈로 올 겁니다 분명히. 핵무장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분명히 주제가 올라가겠죠. 그런데요 이 핵무장론은 당권 주자들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언급을 합니다. 이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밝혔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글을 올리죠.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핵 핵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요. 원희룡 후보는요. 독자적 핵무장 추진 말로 되는 건 아니다. 지금은 핵우산 강화할 때 약간 다른 입장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요. 박지원 교수님.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의견을 내는 나경원 후보 그리고 반대쪽에는 한동훈, 윤상현, 원희룡 후보. 약간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네. 지금 뭐 소위 당권 경쟁, 대권 경쟁, 예. 포스트 윤 시대에 뭔가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뭐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이제 예. 보수 포퓰리즘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사이다만 마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떡을 줄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미국이죠. 우리가 미국의 지금 용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핵 재처리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가 넘는 핵 추진 잠수함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얻으려고도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트럼프 쪽에서 이제 그 남한도 핵 가져야 된다는 얘기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예. 미국의 군사 안보 라인이 다 뒤집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현실을 무시하는 얘기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 남한의 우리나라의 핵을 허용하게 되는 순간 예. 동북아의 핵 군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미국이 소위 세계 질서를 갖다가 핵을 갖다가 무기로 해가지고 소위 군소 국가들이 핵 만드는 거, 핵 확산 금지를 하면서 예. 때려왔거든요.
그러면 남한의 핵을 갖다 허용하면 북한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제재를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세계 그 유지 전략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층이 핵을 갖다가 무기로 해서 지금 뭐 소위 사이다를 갖다가 예. 보수 포퓰리즘에다가 뿌리고 있는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저는 카드용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당권 도전 카드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실제로 미국 협상 카드용으로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정말로 일본에는 핵 재처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호주는 핵 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호주에게는 허용하면서 예. 왜 우리에게는 이거 허용하지 않냐. 이러면서 핵 재처리 권한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거를 얻어오는 예. 얻기 위한 지렛대로서는 저는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뭐 보수층 결집으로 해서 대도 안 한 정말로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이거는 뭐 국가 동북아의 예. 어떤 그 안보 균형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요거 마지막으로 최수영 평론가 네. 제가 한 1분 드릴 텐데 지금 되도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말씀하는데 전략적 측면이나 이 내용 진짜 실현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미국 조야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북아 정세가 지금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예.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북한을 매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실제로 러시아랑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김정은 방문했을 때 예. 동판을 드러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오히려 레버리지를 줘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략적인 어떤 그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내줘야 정부가 협상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도 않는 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 정부가 대미국 혹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OECD라든가 이런 예. 나라들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저는 나쁘게만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무장.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 큰 토론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맹세? 물음표가 찍혔어요. 충성맹세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일까요? 최근에 최고위원 도전합니다. 이렇게 밝히신 분들 많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연임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 길에서 저 강선우는 우리 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표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어대명이 아니라 당대명입니다. 언론에서 어대명, 또대명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재명이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정치적인 도전 그리고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혁신을 해서 생존을 해온 사람이에요. 극찬입니다. 어대명도 아니고요. 또대명도 아닙니다. 당대명입니다. 당연히.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이분들 좀 최고위원 도전을 뭐 고민하거나 이제 선언하신 분들인데 두 분이 계세요. 김병주 의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 정권 창출 승리 위해 선봉. 위기의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엄청난 각오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한준호 의원. 대표님 뒷모습 세상 모든 무게 함께 나눠든 듯 굿굿. 이재명 대표 주저없이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 여선홍 행정관. 이런 얘기가 나오자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입증되면은 명비어 천가를 넘어서 충성맹세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온 말로 보면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그럼 저는 당이 잘 가도록 쓴소리 하겠습니다. 이런 건 감히 나올 수 없는 분위기입니까 그럼?
이미 지금 현 예. 최고위원이신 분 중에 한 분은 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얘기까지 나왔죠. 네. 예.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 이게 예.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는 분들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표 또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약간 과하다는 느낌.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사실은 어대명 이런 것도 뭐 또대명 그런 것도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당대명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또 국민들한테는 민주당이 너무 충성맹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비판이 있을 그 비판도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이게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통령 뭐 총선이나 이런 거 선거 있을 때 인기 높으면 대통령 인기 높으면 대통령 사진 그냥 온갖 선전물에 다 같이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당내 안에서 어쨌든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 이재명 리더십, 이재명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이재명 인기를 묻어가려는 뭐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뭐 조금 이제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렇게 얘기하면은 지지가 몰리고 그런 걸 의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이렇게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도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 말고 당 대표에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접을 것 같은데요? 접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굳건한데 누군가 도전을 했다가는 정말 3대가 멸족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민주당 정말 부럽습니다.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손흥민보다 능력 있는 아버지 이재명을 당대표로 모신 민주당이 지금까지 저 얘기가 나왔던 걸 다 합하셨네요. 지금. 네, 예. 정말로 그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이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 정당을 저렇게 지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정말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인질범에 의해서 잡혀있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는 인재들 같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제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만약에 여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선거 보전금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 돈이 434억입니다. 그걸 당이요. 예, 선거 보전금 다 토해내야 되는데 434억입니다. 그거 토해내게 되면 민주당 지금 여의도 한가운데 마련한 당사 팔아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천막당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모든 물리적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서적 지배로 시작돼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었지만은 이제 경제적 지배까지 함께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전에는 여당을 다른 당을 상대할 때 막말 경쟁 프레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외부의 막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건강한 민주정당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당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저렇게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우듯이 신격화하고 아부 경쟁하는 거는 좀 정신 한번 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인사들 뭐 일각이라 하겠습니다. 좀 소수로 보이긴 하는데요. 약간 좀 쓴소리를 이 상황 놓고 쓴소리하신 분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연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어차피 이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분 똑같죠.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임이 이 대표에도 안 좋고 민주당에도 안 좋다라고 봤는데요. 예. 연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미 예정된 수순대로 저는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박찬 교수님, 최재성 전 수석이 지금 이 연임이 뭐 당에도 안 좋고, 근데 또 동시에 이재명 대표 분위기에도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과거에 이제 당 대표 유력 주자가 예. 당 대표를 지냈다가 지지율이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 대세론, 이재명 대표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아버지 발언도 그렇고 오늘 이 최고위원 출사표도 그렇고 이게 해도 너무하다, 과도하다. 우리가 정작 이재명 대표는 당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 반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기 바빠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냐? 예. 많은 국민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쁘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이재명 대표도 일침을 좀 놔야 돼요. 이런 나쁘끄러운 발언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받드는 게 실제 우선이지 예. 나를 갖다가 받드는 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따끔하게 일침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 프로 네. 일침이 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해 9월에 이제 체포동의안 때 나왔던 당대표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이 나온 것도 가만히 됐을 것 같고 또 하나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 뽑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를 예상했는데 우원식이 됐단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명 사당화 하듯이 일당 체제 만들고 속관낼 반명들 다 속관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내 뜻과 달리 나오는구나. 내가 대표 계속해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변수 하나 없이 대권 가족까지 갈 때 이 거친 민심의 바다를 헤쳐나갈까요? 저는 그거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여소는 운전하는 것 같게 한 45초 남았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 말고 당대표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뭐 고민하고 이러신 분들 이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뭐 이인영 의원이 뭐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검토 중. 예, 뭐 이런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직전에 방송 전에 박찬호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부산에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면은 참 좋겠다. 전재수 의원이?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뭐 하나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막 뭐 당대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본인의 비전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전당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꼭 누군가는 출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의 중진 뭐 그리고 더 국회의원 떠나서 그러니까 더 멀리 예. 뭐 관극단체장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당대표 최고위원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재수 의원은 친문으로 꼽히시던 의원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대기실에서. 알겠습니다.